자, 일단 버거보살이 실세라는 증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그 버거보살의 행적들이 추가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를 푼 거예요. 롯데리아의 비밀인 거죠. 롯데리아에 그냥 그 보살집하고 가까운 점집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뭐 도청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 노상원 씨한테는 아기 동자신이 실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가 띠드버거 다 드세요. 어린이 세트 다 드세요. 이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기에는 저기 동자신 실려 있으시잖아요. 동자신인데 이상한 애기가 옳은 맛이야. 그러니까 예. 그 노상원이 평상시에 동자신이 내리면 네. 롯데리아가 땡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죠. 아 근데 노상원이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다른 무당한테 번들내게 가서 물어봤다는데. 그러니까 반무당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반무당이라는 것들은 스스로 공수를 잘 못 내리기 때문에 아니 남의 공수를 받아갖고 재하청으로 처리한단 말이야. 애기 동자가 있다며. 애기 동자가 있는데 이 애기 동자가 해주는 얘기들이 부족한 거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결정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병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애기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 신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롯데리아가 땡긴 이유가 거기가 무슨 도청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애기 동자가 띠들버거를 좋아해요. 네. 띠들버거 다 드세요. 요거를 했기 때문에 롯데리아를 뻔질나게 가갖고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만나가지고 그 얘기가 있잖아. 일단 버거 먹고 시작하자. 이게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버거 먹으면 다시 어른으로 돌아와요? 만족하면. 애가 만족하면 그때는 뭔가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죠. 그러니까 절대 이 동자신은 먼저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동자신 만나러 갔을 때는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곡물로 갖고 가야 이 공수가 잘 나오거든요. 똑같이 얘도 롯데리아를 먹어줘야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였다는 거죠. 애가 뭘 알아서. 응? 애가 뭘 알아서. 그러니까 애가 알기 때문에 애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표현할 수 있는 말과 이걸로 해가지고 이 접속해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정확한 묘사라든지 게 애매하게 나오니까 애기보살에 실린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기보살들을 실어놨을 때 가장 안 나오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어느 시기에 될 건가.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이나 뭐 이런 할머니 보살이나 어떤 할아버지 보살을 갖고 있는 데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된다.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태기를 해주는 이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어른신인데 애기 동자신이 용하긴 하는데 얘는 시간을 몰라요. 시간 개념이 없어. 그래서 노사머니가 그 시기를 꾸준하게 알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다른 도사한테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확인했을 거라는 거지. 아휴. 그래서 아마도 주변 사람들, 뭐 부하들한테도 신점을 봐주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 대마리 아저씨 상으로 빵야 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공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밝혀지겠죠. 아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뭐랄까 무병을 좀 앓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반무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리아의 비밀이 일단 아기 동자에서 풀린 거예요. 신린신이 아기 동자라서.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수준 높게 분석했네. 그렇지. 우리 무슨 도청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띠드버거가 먹고 싶었다요. 진짜. 상원이는 띠드버거를 먹어야 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키즈 세트는 맥도날드가 더 잘 돼 있는데. 얘가 입맛이 토종인 거지. 아, 그렇구나. 예. 아마도 맥도날드 들어오기 전에 롯데리아 버거에 입맛이 길들여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안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무서운 수첩이 발견이 됐어요. 네. 참. 이 수첩 안의 내용이 진짜 엽기적입니다, 사실상. 근데요, 이게 계엄이, 저는 진짜 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내가 그 노상원이다. 상식적으로, 오씨,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한테 조여올 수도 있겠는데 싶으면은 증거인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압수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노상원은 자기는 절대 실패할 리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알려질 거란 생각을 안 한 거겠죠? 어느 시점에 되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관련해 갖고 찾아다녔다고 하는 무당 언니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한번 기사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군산의 네. 선녀보살님. 네, 군산에 선녀보살님이 나와갖고 요거죠. 대놓고 이거 보여줬죠? 네. 네. 노상원 씨가 지난 2년 동안 전북 군산의 한 무당을 수십 차례 찾아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인에 대한 사주를 물었고 윤석열의 사주를 놓고도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무속인이 노상원 씨에게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서 탄핵이 될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 씨가 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윤석열의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탄핵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누구의 사주가 어때요? 누구의 점괘가 어때요?라고 묻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주를 본인이 다 A4 용지에 풀어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내 점괘가 맞는지 그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무속인과 이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반무당이라는 거야. 지도 나름대로 할 줄은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딴 사람한테 재확인을 받아야 그때서야 일을 할 수 있는 요런 상태로 그동안 계속 무속질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첩의 내용을 보면 첫째적으로 외부 민간인이면서 실제적으로 군 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이 첫 번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뭐 진급을 시키고 누구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밖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은 민간인이지만 민간인 신분이긴 했지만 사실상 군대 안에서의 인사권, 관련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뒷백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과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용현이 배신할 거에 관련된 내용을 계산을 해갖고 자꾸 의심을 하고 물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김용현이 배신 안 하면 나도 대통령실 청와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은 이미 이 계엄의 진행을 두고 서로가 어느 위치를 보장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가성이 있는 이거가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노상원이 복귀에 대해서 정말 간절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게 너무 엽기적이에요. 사실상의 전쟁,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을 상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야당을 탄압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야. 일단 뭐 선관위 직원들을 데려다가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겠다라는 것도 엽기적이지만 한동훈을 피격하고 우리 한국 내 시설물을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북한군의 소형으로 위장해가지고 내부 테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정신 나간 생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배에다 실어갖고 백령도로 보내갖고 폭파해서 거기다가 빠뜨려 죽여버린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또라이가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죠. 얘가 정보사령관으로 있을 때가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책선 안에서 초병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뭔가를 이제 잘못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상자가 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유실된 지뢰나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 새끼가 나서가지고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일부러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갔다라는 식으로 북한 소행으로 이걸 만든 게 노상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노상원이 그 당시에 뭘 하냐면 북한에 응징 공작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응징 내용이 뭐냐면 평양에 들어가 갖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사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당시에 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또라이가 다 있지?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계획을 상관들이 저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아, 씨.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있어서도 아마도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공작을 만들어낸 놈도 아마 예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천안함 공작에 있어서 이거를 북한의 뭐 인간어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끌어냈던 것도 아마 얘가 작성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대적인 보복을 펼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군 생활을 하는 도중에 1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 안에서도 개또라이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도 안 되고 점점 차수가 밀리게 된 건데 이런 또라이를 김영현이 찾아가갖고 섭외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무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앞으로 장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게 자기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 국방장관도 되고 뭐 높은 사람 되고 권력력이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도 개명을 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이름이 노용래에서 노용래란 이름으로는 내가 성공을 못한다 그래갖고 노상원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나 신기했어. 내가 무당이야 하는 사람들, 진짜 자기 운명은 못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단편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내가 구테타를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게 나와. 언제 해야 될까? 안 나와. 이게 반무당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남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자기 과정을 합리화해가면서 요런 식으로 믿고 갔기 때문에 얘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저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요원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한 40명 중에 35명 정도가 현재까지도 원대 귀대를 안 했고 얘네들이 권총을 비롯해서 C4 같은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 2주 챙겨라라고 챙겨 나갔던 그 장비들을 들고 실제 현역 요원 35명이 풀려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여기에 오비들이 같이 합쳐져 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 규모가 40-5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넓게까지 본다 그러면 군복을 200벌을 맞췄기 때문에 거의 200명 가까운 편제를 준비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어찌됐거나 현역이 15이 풀려 있으면 최소 30명에서 40명 정도의 테러 부대가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원래 정보사는 직속 상관의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속 상관이 들어와 복귀해라는 명령을 안 주면 얘네들은 계속 버러울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제보가 있었어요. 청주공항하고 사드 기지를 공격하려고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구공항까지 3개. 그러면 세 팀이 있는 거잖아요. 세 팀이. 일단 확인된 것만 3팀이고 지금 몇 개 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그리고 없어요. 그게 복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자리에 걔네들한테 명령을 내렸던 놈은 아직도 정보사 안에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보사에 지금 기존에 그 대행으로 와 있는 경모 중장도
지금 정보사령관 대행을 하고 있는 정모중장도 그 라인이 아니냐. 이 새끼가 말하자면 아직까지 그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안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면 얘네들은 이 키를 쓸 거예요. 어떻게든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를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보사령관 대행을 맡고 있는 정준장이 가장 의심스럽기도 하고 가장 큰 건 뭐냐. 이 키 역시도 김건희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북한군은 이제 군복을 입고 북한군이라고 테러를 하겠지만 어차피 세 군데 목표치가 밝혀졌다고 하면 30명, 10명씩 지금 분대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3팀, 4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밝혀진 거야. 나머지 한 개 팀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팀은 아마 서울 요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려가 됩니다. 네, 서울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는데 빨리 얘네들을 색출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잠복 명령을 내린 사람,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던 상관을 찾아갖고 얘들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작전 만료가 2주였잖아요.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30일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터집니다. 저걸 그대로 두고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오려고 하면 집권적으로 명령권자가 이거를 빨리 내려줘야 돼. 근데 정보사 안에서 그걸 안 해주고 있다? 이건 사실상 터트릴 각오를 하고 시기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무인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인들이 와서 드론을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찍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것 중에 중국의 무인기 또는 북한의 무인기를 가지고 테러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 우리는 이제 드론 사령부 안에서 화재로 타버린 한 컨테이너 안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그 증거를 그걸로 없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태워버린 남아있는 거 말고 어딘가에 다른 무인기들을 갖고 지금 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타격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러한 타격들이 개인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철조망 끊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인기를 활용한 어떤 형태의 이 폭파나 어떤 테러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행기들이 중국산이거나 북한산인 상태에서 지금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명령이 안 지어지고 말일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이 여기 지금 숨어 있는 정보사 친구들을 저격하거나 또는 체포하기 위한 폭력 사태가 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건 미군의 특수부대가 동원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조금 더 정보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지 신상을 모를 수가 없잖아. 현역군인이 껴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지 현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이들에게 무모한 도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들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거를 상시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냥 곱게 복귀해갖고 살 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블랙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자 딱 그 자신들이 딱 그 명령만 맞는 거기서 해제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잖아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어차피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라인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걸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그 뽑아왔잖아. 각 부대에서. 뽑아온 부대의 연관급들이 이미 다 그 명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상연락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라라고 중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보사가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있다는 있는 거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왜 그 얘기하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를 한 명을 길러내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든다. 그래서 전투기는 버리더라도 조종사는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블랙 요원들도 사실은 이 정예에 정말 이 요원을 한 명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투자를 한 거예요, 국가가. 수십억을 투자를 하죠. 훈련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만 잃는다는 건 국가적 손실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확대를 하자면 이 사람들의 임무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선발된 요원들이 중국어하고 러시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15명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당연히 중국이 사드를 폭격했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폭격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거인 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포가 될 겁니다. 뭐 어디로 도망가거나 저기를 안 하고 체포가 돼갖고 국내에서 신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신문을 받게 되는, 만약 계엄이 성공을 했고 이러한 시도가 이뤄진 게 되면 아마 그 신문을 별도의 신문 조직이 만들어갖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이미 그런 계획들도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야, 네가 이거 테러하고 와도 너 잡혀도 너 신변 안전은 우리가 군에서 책임져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라고 거기 보냈을 거라는 거야. 그 라인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빨리 되찾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서운 게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야. 10명 이상은. 그러면 러시아 할 줄 아는 애들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게 저는 불안한 게 혹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날려버린 그 명령. 이 외교적인 문제라서 감히 얘기도 꺼낼 수 없다는 그 명령은 아마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일종의 한국에서 일으킨 것과 똑같은 자살 테러든 뭐 마타도를 일으켜가지고 이걸로 인해 갖고 남북 교종 상황을 확대하려고 하는 제2의 어떤 해외에서의 공작질이 진행 중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이 팩트로 밝혀진 게 뭐냐면, 김영현이가 국방장관이 되고 나서 바로 실시했던 게 뭐냐면, 연평도 앞바다에 그 북한하고의 경계 수역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포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 그 연평도에 우리가 포격당했었잖아요. 그 포격이 있기 직전에도 이명박이가 엄청나게 그걸 포탄을 쏟아 부었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는 거야. 6월에도 하고 7월에도 9월에도 하고 했는데도 북한이 참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보사령관이 누구였다? 지금 노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그다음에 목함지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하고 교전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를 얘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인형 방첩사 같은 사람은 아예 걔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끼가 다시 김영현을 만나 가지고 사실상의 계엄을 주도하는 계획들을 세운 거야. 그리고 1차 계획 안에서 뭐 서버 탈취하고 뭐 이런 거 진행해놓고 난 다음에 2차로 국가적으로 그냥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지네들끼리만 쥐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얘가 피드버거 사주세요 라고 하는 애기 동자가 실린 상태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사실상의 점조직이다. 예. 점으로 뭉친 조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 하는데 반응이 뭐야 이게.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관련된 연관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기가 점집 그 선녀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했다잖아. 오랫동안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네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